다시 한번 초인종 누르시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어머님 아들 집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 전에 전액 현금으로 산 제 아파트고 코인판에서 돈이나 날려먹는 그 쓸모없는 인간은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고요. 현관 인터폰 모니터 속에서 발악하는 노인네를 보며 나는 차갑게 비웃고는 그녀가 걸어온 107번째 전화를 끊어버렸다. 내가 출근한 틈을 타서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집을 보러 오겠다고? 내 집 한 돈으로 당신 아들 도박 빚을 메우시겠다. 유감스럽지만 오늘부터 나는 독신 여성이며 당신들은 수억 원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일 뿐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냉장고 문에 찍힌 저 지문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번들거리는 자국을 3초간 노려보았다. 길쭉하고 지문 폭이 넓은 검지 손가락. 내 손가락은 저렇게 굵지 않다. 이민호의 손가락도 저런 모양이 아니다. 최 여사. 냉장고 손잡이에는 아직도 그녀 특유의 싸구려 마늘 냄새가 섞인 김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맨 윗칸에 두었던 시세이도 에센스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지난주에 사서 냉장 보관해 둔 아직 3분의 1이나 남은 병이었다. 그 옆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반찬통 3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오이 무침, 어묵볶음, 그리고 내가 도저히 그 맛을 이해할 수 없는 장조림. 고기 색은 시커멓게 죽어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하얗게 소금기가 말라붙어 있었다. 금요일. 오늘은 금요일이다. 벽시계를 힐끗 보았다. 밤 9시 43분. 야근을 하고 9시에 퇴근해서 지하철을 40분 탔다. 3호선 안국역에서 타서 6호선 합정역에서 환승한 뒤 역에서 나와 다시 15분을 걸었다. 매일같이 오가는 이 길, 눈을 감고도 보도블럭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최 여사는 이미 다녀갔다. 문을 열고 들어와 냉장고를 뒤지고 내 화장품을 훔쳐가고 내가 전혀 먹고 싶지 않은 반찬들을 남겨둔 채 아주 뻔뻔하게 돌아간 것이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아니, 이민호가 그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다. 나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 든 비닐봉지를 든 채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비닐봉지가 달랑거리며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다. 거실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소파에는 이민호가 없었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룻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났다. 이 마루는 결혼 전에 깐 건데 당시 인테리어 업자는 수입산 참나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만 3년 만에 벌써 가장자리가 들떠버렸다. 거실과 안방의 경계선을 밟을 때마다 그 나무 판자는 죽어가는 듯한 신음소리를 냈다.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왔다. 스마트폰 액정 불빛이었다. 나는 노크도 하지 않고 곧장 문을 밀어 열었다. 이민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내 쪽을 등지고 있었다. 등은 구부정하고 어깨는 잔뜩 움츠러든 꼴이 마치 길가 쓰레기통 옆에 웅크린 길고양이 같았다. 그 회색 트레이닝복 상의는 벌써 3일째 입고 있는 터라 목깃 주변에 보풀이 잔뜩 일어나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똑똑히 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 까르르거리며 콧소리가 잔뜩 섞인 애교 부리는 목소리. 오빠, 언제 올 거야? 그의 손가락이 황급히 화면을 쓸어 넘겼다. 영상이 사라졌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문가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왔어. 그의 표정이 0.5초 정도 굳어졌다. 눈꺼풀을 내리깔고 입꼬리를 양옆으로 억지로 당기며 정상적인 남편이 지을 법한 미소를 만들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너무나도 어설펐다. 나는 대기업에서 9년이나 굴러먹으며 나를 속이려 드는 하청업체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다. 그들은 거짓말을 할 때 절대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이민호의 시선은 내 등 뒤에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거실의 플로어 스탠드쯤 이려나.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그저 내가 먼저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관 신발장 위에 들고 있던 삼각김밥을 올려놓았다. 비닐봉지가 바닥에 닿으며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어머님 다녀가셨네. 반찬 좀 가져다 주셨어. 내 에센스 가져가셨더라. 무슨 에센스? 38만 원짜리의 내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지난주에 새로 산 거.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다. 회색 트레이닝복 밑단이 위로 말려 올라가며 허연 뱃살이 출렁 드러났다. 3년 전만 해도 저런 뱃살은 없었다. 3년 전 그는 이력서를 넣고 있다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며 곧 번듯한 직장을 구할 거라고 큰 소리쳤다. 3년이 지난 지금 저 뱃살은 그가 매일 집구석에 처박혀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으며 주식 차트나 들여다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엄마가 실수로 잘못 가져가셨나 보네. 다음에 당신이 엄마한테 슬쩍 말씀드려. 말했어. 그럼 한 번 더 말씀드려. 17번 말했어. 그가 멈칫하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그 숨결이 그의 콧구멍을 빠져나와 내 얼굴로 훅 끼쳐왔다. 컵라면 냄새. 그리고 김치 냄새. 거기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끈적끈적한 채취까지. 마치 클럽에서 밤새워 놀다 온 사람의 피부에 들러붙은 알코올과 낯선 향수가 뒤섞인 듯한 그런 냄새였다. 지수야, 넌 매사에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냐?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깜빡깜빡 하시는데 물건 하나 잘못 가져가신 거 가지고 그렇게 닥달하면 엄마 체면이 뭐가 돼? 깐깐하게. 그 단어가 녹슨 모처럼 내 관자놀이를 파고들었다. 38만 원, 그에게는 별것 아닌 돈일지도 모른다. 어차피 내 돈이니까. 지난 3년간 이 집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모조리 내가 갚았다. 2,300만 원의 계약금은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었다. 매달 180만 원씩 나가는 대출금은 내 월급날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관리비 모두 내가 냈다. 그의 스마트폰 요금도 내가 냈다. 그가 긁어대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도 내가 막았다. 작년에 그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1,000만 원, 나는 돈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당신 연말정산 환급금이랑 보너스 받은 거 있지 않냐고 따졌다. 나는 그건 차 사려고 모아둔 돈이라고 했다. 그는 여자가 무슨 차가 필요하냐며 지하철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러냐고 이 코인 곧 떡상할 테니 2배로 불려서 2,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큰소리쳤다. 나는 그에게 돈을 줬다. 그는 돈을 날렸다. 몽땅 날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했다. 여보, 500만 원만 더 줘봐. 이번엔 진짜 복구할 수 있어? 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당신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돈이 없냐고 따졌다. 나는 정말 없다고 했다. 그는 내 은행 계좌까지 뒤졌고 내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 500만 원은 내 남동생 결혼식 축의금으로 이미 보낸 뒤였으니까. 그는 나에게 쌍욕을 퍼부었다. 꼬박 1시간 동안. 파리 안으로 굽는 것도 유분수지. 집에 대한 애착이 눈꼽만큼도 없다며 동고동락이 뭔지도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라고 길길이 날뛰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욕설을 고스란히 들으며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은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반달 모양의 붉은 자국이 4개나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물잔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은 이미 다 녹아버렸고 연한 커피색 물자국만이 유리잔 벽에 들러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툭하면 하루 종일 연락을 끊고 사라지기 시작했다. 친구를 만난다고 했다. 투자자 모임에 간다고 했다. 공부를 하러 간다고 했다. 스마트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가기 시작했다. 잠금 화면 비밀번호가 3번이나 바뀌었다.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 베란다 구석에 숨어서 통화를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집에 있는 중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회사 내 자리에 개인 금고로 옮겨 숨기기 시작했을 뿐이다. 지수야. 그 다음 주 금요일이었다. 나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다음 분기 예산안 엑셀 창이 띄워져 있었고 빼곡하게 늘어선 숫자들은 마치 침묵하는 군인들 같았다. 사무실 에어컨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천장 송풍구에서 쏟아져 내리는 찬바람에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스마트폰이 징징 울렸다. 최 여사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역시 최 여사였다. 나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액정이 바닥을 향하게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세 번째 진동이 울렸을 때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 대리가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올해 28, 아직 미혼인 그녀의 눈빛에는 늘 천진난만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아직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맑고 순수한 호기심. 김 차장님, 전화 안 받으세요? 급한 거 아니에요? 가족분이신가 봐요? 가족. 나는 그녀의 앳된 얼굴을 보며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 최 여사가 내 가족인가? 법적으로 그녀는 내 어머니가 맞다. 나는 매년 추석과 설날이면 수원에 있는 그녀의 낡은 아파트로 내려가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30장이 넘는 파전을 붙여야 했다. 허리가 펴지지 않을 때까지 내 온몸이 걸어 다니는 기름 덩어리가 될 때까지 전을 붙였다. 나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했다. 그녀에게 술을 따라야 했다. 그녀와 시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든 후에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상에 가득한 반찬 그릇들을 치우고 혼자 부엌에 틀어박혀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설거지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지수야 하고 부르는 그 억양은 이웃집 강아지를 부르는 억양과 단 한치의 다름도 없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노트북을 덮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지하철은 평소보다 훨씬 붐볐다. 퇴근길의 6호선은 정어리가 꽉꽉 들어찬 통조림 캔 같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잿빛 피로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나는 객차 한가운데 서서 머리 위 손잡이를 꽉 움켜쥔 채 열차의 흔들림에 맞춰 앞뒤로 흔들렸다. 이어폰에서는 팟캐스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떤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주식 투자 비법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단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받지 않은 그 전화를 생각하고 있었다. 냉장고 손잡이에 묻어있던 그 번들거리는 지문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민호의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던 그 여자의 웃음소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합정역에 도착했다. 사람들에 떠밀려 객차에서 내린 뒤 지하 통로를 지나 계단을 올랐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초가을에 흔히 내리는 가늘고 흩날리는 비, 얼굴에 닿는 빗방울은 서늘했고 먼지와 낙엽석은 내가 훅 끼쳐왔다. 우산이 없었다. 나는 그냥 비를 맞으며 집을 향해 걸었다. 15분 거리. 집 앞 현관에 도착했을 때 머리카락은 이미 흠뻑 젖어 이마에 미역줄기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도어록 액정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한 줄기 빛과 함께 최 여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놈의 냉장고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이것 봐라.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그냥 처박아 두고. 이 여자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현관문 밖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목덜미로 떨어져 쇄골로 흘러내렸다. 얼음장 같은 물줄기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당장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민호야, 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걔 평소에 밥 안 해주지?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지? 내 그럴 줄 알았다. 돈이나 벌 줄 알지. 남편 시중 드는 법은 쥐뿔도 모르는 년은의 아버지가 비록 돈은 많이 못 벌어왔어도 내가 하루 세끼 따뜻한 밥 해먹이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 내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평생 배달 음식을 입에 대본 적이나 있는지. 엄마, 그만해. 내가 왜 그만해? 내 새끼 불쌍해서 미치겠는데. 너 꼴 좀 봐라. 뼈만 앙상하게 남고 얼굴은 누렇게 떠가지고.
이게 마누라 있는 놈 몰골이냐? 걔가 한 달에 돈을 그렇게 긁어 모아서 너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저 차도 지 차고 저 가방도 지 가방이잖아. 넌 대체 가진 게 뭔데? 엄마. 게다가 최 여사가 목소리를 팍 낮췄지만 내 귀에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렸다. 걔 올해 34인데 아직 애도 못 가졌잖아. 그 몸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내 말 잘 들어. 만약에 진짜 애 못 낳는 거면 하루라도 빨리 갈아치워. 너도 이제 35이야. 더 미루면 안 돼. 우리 이씨 집안대를 끊어먹을 작정이야. 뭐야? 나는 문을 활짝 밀어젖혔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최 여사의 손에는 까만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내 쓰레기 봉투였다. 그녀는 내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 아주 찰나의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정말 찰나였다. 그녀는 이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한 표정으로 되돌아가더니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툭 내려놓고 양손을 허리에 척 얹었다. 어머, 지수 왔니? 꼴이 이게 뭐냐? 우산 안 가져갔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그녀의 발치에 놓인 그 까만 비닐봉지에만 꽂혀 있었다. 어머님, 지금 제 쓰레기통 뒤지신 겁니까? 쓰레기를 뒤지다니. 내가 다 너희들 도와주려고 치워주는 거 아니니. 너 이거 분리수거 해놓은 꼬라지 좀 봐라. 음식물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섞어버리면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흉을 보겠니? 이민호는 소파에 앉아 캔 맥주를 쥐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거실 탁자 위 어딘가에 고정된 채 나와 자기 엄마 둘 다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다. 영락없이 모래에 머리를 박은 타조 꼴이었다. 이민호. 그가 움찔했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려면 내 동의를 구해야지. 지수야. 최 여사가 이민호가 입을 떼기도 전에 불쑥 끼어들었다. 또 그 강아지 부르는 듯한 억양이었다. 나는 민호 어미다. 여기는 우리 민호 집이고 내가 내 새끼 집 오는데 누구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니? 여긴 민호 씨 집이 아닙니다. 뭐라고? 여긴 이민호 집이 아니라고요. 나는 흠뻑 젖은 겉옷을 벗어 현관 옷걸이에 걸었다. 겉옷 밑단에서 빗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제 명의로 산 겁니다. 계약금도 제가 냈고 대출금도 제가 갚고 있어요. 법적으로 여긴 오롯이 제 집입니다. 거실에 3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유리창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몹시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다. 너 지금 말 다 했니? 민호야, 너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마누라로 얻었어? 결혼 3년 차에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이제 와서 내 거를 따져? 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문짝이 그녀의 목소리를 차단했지만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했다. 거실에서 쉴 새 없이 나불대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다. 예의가 없다느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 모양이냐느니, 이씨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다느니. 이민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은 아주 평온했다. 떨림 하나 없었다. 길고 매끄러운 손가락, 단정하게 깎인 손톱 위에는 연분홍색 네일아트가 칠해져 있었다. 지난주에 새로 받은 네일이었다. 12만 원, 물론 내 돈이었다. 문득 헛웃음이 났다. 한바탕 웃고 난 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그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면 베개였다. 안에 솜이 뭉쳐 덩어리진 탓에 딱딱해서 얼굴에 닿는 감촉이 영 불편했다. 하지만 바꾸지 않았다. 베개를 새로 사려면 돈이 들고 이 집의 모든 돈은 내가 벌어오는 것이기에 단돈 10원도 허투루 쓰기 아까웠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때 안방 창밖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웠다. 거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최 여사는 돌아갔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안방 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플로어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누르스름한 불빛이 마룻바닥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이민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건지 멍을 때리는 건지 알 수 없는 자세로 널브러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빈 맥주 캔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5캔. 어머님 가셨어? 가시면서 뭐 챙겨가셨어? 그가 멈칫했다. 당신 그 무슨 폼클렌징인가 뭔가. 어떤 거? 그냥 까만 통에 든 거? 글래드포 보때 폼클렌징. 한 통에 49만 원짜리. 살 때 3일을 꼬박 고민했던 물건이다. 또. 없어. 이민호.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어두운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몹시 초췌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푹 패어 있었고 거뭇거뭇하게 자라난 수염 때문에 턱 주변 피부가 푸르스름해 보였다. 3년 전 나를 쫓아다닐 때의 그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때 그는 칼같이 다려진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눈을 반달처럼 접으며 웃곤 했다. 웃을 때면 보조개가 쏙 들어갔다. 보조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알던 그 남자는 이미 죽고 없었다. 어머님이 도어록 비밀번호 알아내셨더라. 나 지난주에 비밀번호 바꿨어. 0914. 나밖에 모르는 번호야? 그런데 오늘 어머님이 직접 문 열고 들어오셨어. 그의 시선이 허공을 떠돌았다. 그게 내가 알려드린 걸 거야? 왜 알려줬어? 우리 엄마잖아. 아들 보러 오셨는데 밖에서 벌 세워? 그럼 나한테 문 열어달라고 전화했어야지. 너 회사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전화해? 그리고 그냥 반찬 좀 갖다 주러 오신 건데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예민하게. 그 세 글자가 얼음물처럼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이민호, 내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오늘부터 절대 아무한테도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 당신 엄마도 예외는 아니야. 알아들었어. 그는 3초간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푹 한숨을 쉬었다. 저번과 똑같은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한숨.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없냐는 뉘앙스가 팍팍 풍기는 그런 한숨이었다. 지수야, 내가 좀 져주면 안 되냐? 우리 친엄마잖아. 나한테 하나뿐인 엄마라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대로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간 뒤 문을 걸어 잠갔다. 구형 황동 자물쇠였다. 자물쇠 심이 녹슬어서 돌릴 때마다 철컥철컥하는 쇳소리가 났다. 나는 문짝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며 천장 조명 주위에 들러붙은 날벌레 시체가 몇 마리인지 세기 시작했다. 1마리, 2마리, 3마리. 17마리째 셌을 때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륵. 안방 서랍이 열리는 소리였다. 내 서랍. 내 인감도장. 그 순간 누군가 시간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았다. 나는 문 뒤에 선 채로 여전히 녹슨 황동 자물쇠에 손을 얹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마치 영화 필름을 느리게 재생하는 것처럼 파편화된 장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인감도장. 내 인감도장은 침대 옆 혁탁 서랍에 들어있다. 그 도장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판 것이었다. 붉은 나무 재질에 김지수 3글자가 정자로 새겨져 있었다. 은행 직원은 나중에 계약서 쓸 때나 공증받을 때, 근저당 설정할 때 계속 필요할 거라며 잘 보관하라고 했다. 나는 그 도장을 쭉 그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집문서인 등기권리증과 함께. 아니, 등기권리증은 내가 지난주에 이미 회사로 빼돌렸다. 정확히 기억한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서랍을 뒤진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물건들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원래 가족관계 등록부 아래에 깔려 있어야 할 등기권리증이 위로 올라와 있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냥 내가 착각했으려니 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문을 확 열어 젖혔다. 이민호의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다. 그는 협탁 옆에 서 있었고 서랍은 반쯤 열려 있었으며 그의 손가락은 방금 그 붉은 나무 도장함에 닿을 참이었다. 내가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너 왜 나왔어?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그냥 뭐 좀 찾으려고. 뭘 찾는데? 그의 눈동자가 왼쪽으로 슬쩍 굴러갔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시선이 왼쪽으로 향한다는 건 예전에 어느 심리학 유튜브 채널에서 본 잡지식이었다. 그때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으로 뼈저린 진실이었다. 그 충전기 선 좀 찾으려고. 충전기 선은 거실에 있잖아. 아, 그래? 내가 깜빡했네. 그는 황급히 손을 거두고 서랍을 밀어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 동작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워서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다. 나는 성큼성큼 다가가 서랍을 완전히 끝까지 당겨 열었다. 도장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도장함 옆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구겨졌다가 다시 빳빳하게 펴진 A4 용지 한 장.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본 순간 머릿속에서 콱콱하고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이 울렸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 주소. 우리 집 주소. 마포구 합정동 아파트 호수까지. 대출 금액. 4억 원. 신청인 란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담보 제공자란에는 누군가 볼펜으로 이미 이름을 적어둔 상태였다. 김지수. 나는 고개를 들어 이민호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이 아니었다. 잿빛이었다. 시체처럼 칙칙한 잿빛. 이민호. 내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내 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내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깨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쩍 야은 얼음판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내 집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 지수야, 내 말 좀 들어봐. 4억. 그게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니라 아는 형님. 그 가상화폐 정보 공유방에 있는 형님인데 나 원금 복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어. 근데 시드머니가 좀 필요해서 내가 당장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잡히겠다고? 담보 잡히는 거 아니야. 그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목소리가 삑사리까지 났다. 전세자금 대출은 근저당 잡히는 거랑 달라. 내 말 좀 들어봐. 이 집을 전세로 내놓으면 세입자가 보증금 4억을 일시불로 줄 거 아니야? 그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딱 2년 뒤에 내가 돈을 다 날려먹고 못 갚으면 내 집은 법원에 압류당하고 경매로 넘어가고 결국 뺏기는 거잖아. 안 그래? 이번엔 진짜 확실하다니까. 그 형님이 이 코인은 무조건 떡상한다고. 이민호. 내가 그를 부르는 방식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체념 섞인 채통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갑고 낯선 목소리였다. 회사에서 장부 조작하다 걸린 하청업체 사장을 대할 때 내는 바로 그 목소리. 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기나 해? 이건 내가 결혼 전에 산 내 재산이야. 명의도 내 거고. 넌 내 집으로 대출받을 자격 없어. 하지만 넌 내 와이프잖아. 와이프. 그의 입에서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나는 실소가 터졌다. 와이프. 나는 헛웃음을 쳤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내 와이프 노릇하느라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지 알아? 대출이자 내가 다 갚았어. 관리비 내가 다 냈고 내 카드값 내가 다 막았어. 내가 코인으로 날려먹은 1,500만 원, 그 빵꾸도 내가 다 메워줬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내 집을, 내 유일한 전 재산을 담보로 잡혀서 4억을 대출받아. 그 정체도 모르는 사기꾼 형님인지 뭔지한테 갖다 바치려고. 내 엄마가 매주 우리 집 쳐들어와서 내 화장품 훔쳐가고, 냉장고 뒤지고, 쓰레기통 뒤지고, 밥 못한다고 욕하고, 내 못 낳는다고 욕할 때 너 단 한마디라도 거둔 적 있어? 지수야, 넌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서 컴퓨터 차트나 들여다보고, 투자해서 돈 날리면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패악질 부리고, 안 주면 성질내고. 내가 단 하루라도 남편 노릇 제대로 한 적 있어?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취직하기 싫어서 안 해? 요즘 취업 시장이 얼마나 빡센데. 빡세.
기어이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화가 마침내 용암처럼 터져나왔다. 너 지난 3년 동안 이력서 몇 군데나 넣었어? 면접은 몇 번이나 봤는데? 집구석에서 게임이나 쳐하고 코인 차트나 노려보고 그 쓰레기 같은 단톡방 놈들이랑 노가리 까는 거 말고 내가 대체 한 게 뭔데? 너. 그리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한밤중에 통화하던 그년, 누구야?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무슨 여자. 연기하지 마. 나는 침대 쪽으로 걸어가 베개 옆에 놓인 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작년 생일 선물로 내가 사준 삼성 최신형 스마트폰. 120만 원짜리. 그때 그는 고마워 여보 사랑해 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지금 이 폰 안에는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어있었다. 비밀번호. 뭐? 폰 잠금 풀어. 지수야, 너 왜 이래? 이건 내 사생활, 내 집에서 먹고 자면서 내 돈으로 기생하는 주제에 내 뒤통수 치고 딴 년이랑 시시덕거리면서 사생활 운운해? 나는 스마트폰 액정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비밀번호. 당장. 그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도둑놈이 흘릴 법한 비겁한 땀방울. 이마에서 맺힌 땀이 구레나룻을 타고 흘러내려 3일 내내 입고 있던 그 퀴퀴한 회색 트레이닝복깃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보지? 나는 폰을 뒤집어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꾹 눌러 강제 재부팅을 시도했다. 잠깐만. 지수야. 이러지 마. 그가 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내가 더 빨랐다. 나는 재빨리 몸을 피했고 그는 허공을 갈랐다. 중심을 잃은 그의 몸이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퍽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안 보여주면 인정하는 걸로 알겠어.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그럼 당장 열어.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도 치명적이었다. 나는 폰을 든 채 우두커니 서서 바닥에 주저앉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 꼴이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슬퍼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 도둑질하다 걸린 자의 비굴하고도 처참한 두려움. 비밀번호 몇 번이냐고. 0327. 나는 번호를 눌렀다. 잠금이 풀렸다. 카카오톡 아이콘에 빨간색 숫자가 떠 있었다. 47 읽지 않은 메시지 47개. 나는 카톡을 열었다. 맨 위에 떠있는 채팅방은 그 여자였다. 프로필 사진은 입술을 삐죽 내민 핑크색 만화 고양이 캐릭터. 닉네임은 애기냥이. 스크롤을 위로 쭉 올려보니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다. 오빠, 오늘 밥 먹었어? 오빠, 나 오빠 너무 보고 싶어. 오빠, 언제 나 보러 올 거야? 그 아래에는 셀카 사진이 한 장 있었다. 2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어린 여자애. 긴 생머리에 쌍꺼풀 짙은 큰 눈, 입술은 쥐 잡아먹은 듯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다. 가슴이 깊게 파인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온갖 교태를 부리며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밑에는 이민호의 답장이 달려 있었다. 우리 애기 너무 예쁘네. 오빠가 이쪽 일만 다 정리되면 매일매일 옆에 딱 붙어 있을게. 그 여자. 걔가 뭐 대수라고. 이혼 도장만 찍으면 바로 너한테 갈게. 이혼. 그 두 글자가 녹슨 톱이 되어 내 심장을 둔탁하게 썰어대는 것 같았다. 아프지 않았다. 정말로 아프지 않았다.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진작에 알고 있었으니까. 그가 스마트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들어가기 시작한 그날부터 한밤중에 베란다에 숨어 통화하던 그 순간부터 내 눈치를 살살 보며 시선을 피하던 그때부터 나는 이미 모든 걸 직감하고 있었다.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폰을 침대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민호. 그는 바닥에 잔뜩 웅크린 채 내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혼해. 내 입에서 그 두 글자가 튀어나올 때 나는 내가 펑펑 울 줄 알았다. 멘탈이 무너져서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고 소리 지를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저
몹시 지쳐 있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나오는 지독한 피로감이었다. 그 후의 일처리는 아주 깔끔하고 신속했다. 회사에는 3일간 휴가를 냈다. 집안에 일이 생겼다고 했다. 부장님은 캐묻지 않고 내 어깨를 토닥이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다. 나는 감사하지만 괜찮다고 대답했다. 첫째 날, 나는 은행에 갔다. 공동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모조리 내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얼마 되지도 않았다. 총 237만 원 이번 달 생활비 쓰고 남은 잔액이었는데 다행히 그 인간이 투자 명목으로 빼돌리기 전이었다. 통신사 대리점에 갔다. 내 명의로 개통해줬던 그의 휴대폰 번호를 해지해버렸다. 어차피 요금도 내가 내고 있었으니까.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그가 쓰고 있던 가족 카드의 결제 내역을 샅샅이 조회했다. 지난 3개월간 그가 긁은 돈은 총 487만 원이었다. 가장 큰 금액은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결제된 건이었다. 일시불로 120만 원 은할자는 지난달 어느 토요일 밤 그가 나에게 투자자 모임에 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나머지 자잘한 내역들은 애기냥이에게 바친 조공들이었다. 목걸이, 명품백, 향수. 합치면 150만 원이 훌쩍 넘었다. 나는 결제 내역서를 전부 출력했다. 단 한 건도 빠짐없이. 모든 페이지를. 둘째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광화문에 있는 이혼 및 가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로펌이었다. 나를 담당한 정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짧은 단발머리에 무태안경을 끼고 있었다. 그녀의 말투는 싹둑싹둑 잘라내는 가위질처럼 빠르고 명쾌했다. 김지수 씨, 사건은 생각보다 아주 심플하네요. 그녀는 내가 내민 자료 더미를 쓱 훑어보더니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의뢰인께서 혼인 전에 취득하신 특유재산이고 계약금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홀로 부담하셨다는 점은 은행 거래 내역으로 완벽하게 입증됩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의뢰인의 개인 재산이므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남자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소송 이혼으로 갈 경우 현행 민법상 혼인 후 형성된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눕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제공하신 이 자료들 카드 결제 내역, 대출 시도 정황,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보면 남편분은 부양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재산 탕진 및 외도 행위, 즉 유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께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분할 청구를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저는 그 인간이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산 분할 포기하고 내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 변호사는 몇 초간 침묵했다. 김지수 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 집은 내 겁니다. 그 누구한테도 내 집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위자료는 줘도 안 받습니다. 어차피 그 인간은 물어낼 돈도 없으니까요. 지금 제 유일한 목적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인간을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파버리는 겁니다. 그녀는 내 눈을 5초간 가만히 응시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소장 작성해서 접수하겠습니다. 셋째 날. 법원의 이혼 소송 소장이 접수되었다. 합의 이혼서도 동시에 준비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민호는 여전히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지난 3일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냉장고 앞에는 배달 음식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맥주 캔, 감자칩 봉지, 담배꽁초 등 온갖 쓰레기가 뒹굴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도 포기하고 이 집도 포기해버린 듯 했다. 이민호. 그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 두 눈은 썩은 무릉덩이처럼 탁하게 죽어 있었다. 도장 찍을 거야, 말 거야? 무슨 도장? 이혼 합의서. 넌 모든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이 집에 대한 거주권도 포기한다.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넌 3일 안에 짐 싸서 나가야 해. 너 미쳤어. 그가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여기 내 집이야. 내가 3년을 살았는데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지수야.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난 할 수 있어? 나는 출력해둔 자료 뭉치를 거실 탁자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이게 내가 지난 석 달 동안 긁은 신용카드 내역서야. 클럽에서 쓴 120만 원, 그 선물 사느라 쓴 150만 원, 그리고 나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것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너 어떻게... 비밀번호가 너무 뻔하잖아. 그는 입을 뻐끔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도. 나는 그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를 꺼내 보였다. 내 집으로 4억을 대출받아서 그 정체도 모르는 다른 형님인지 뭔지한테 투자하려고 했지? 이걸 판사가 보면 뭐라고 판결할 것 같아. 그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 도장 찍을 거야, 말 거야? 나는 도장 찍으면 넌 오늘 바로 짐 싸서 나갈 수 있어. 지난 3년 동안 내가 나한테 빚진 돈도 안 받을게. 안 찍으면 바로 법대로 갈 거야. 그때는 그냥 이혼으로 안 끝나. 사기 미수에 배우자 재산 횡령,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전부 다 청구할 거야. 내 그 재기냥이도 무사하진 못할걸. 상간녀 소송 걸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지? 그의 얼굴이 기괴한 빛깔로 변했다. 잿빛과 시퍼런 빛이 뒤섞여 마치 도마 위에서 내리쳐진 죽은 생선 같았다.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난 할 수 있어? 나는 그의 눈앞에 볼펜을 내밀었다. 사인해.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볼펜을 쥔 그 손은 합의서 위를 맴돌며 꼬박 1분 동안이나 떨렸다. 그리고 그는 서명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무언가가 죽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가 새로 태어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이혼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다. 법원의 판결문이 내 손에 들어온 건 어느 화창한 목요일 오후였다. 사무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그 얇은 A4 용지 위로 부서져 내렸다. 나는 그 몇 줄의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본 사건의 원고 김지수와 피고 이민호의 이혼 소송에 관하여 양측은 합의 이혼하며 피고는 혼인 후 공동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나는 그 종이를 반으로 접어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반차를 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 앞길가에는 은행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지금은 10월 중순, 나뭇잎은 이미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몇 잎은 바람에 흩날려 바닥에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바스러졌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층수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갈 때 내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긴장해서가 아니었다. 묘한 흥분 때문이었다. 마치 기나긴 시험이 마침내 끝나고 드디어 시험장을 빠져나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게 된 것만 같았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내 집 문 앞으로 걸어갔다. 도어록 액정에 불이 들어오고 그 숫자 키패드가 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0914. 이 비밀번호는 오늘부터 오직 나 혼자만 아는 번호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다른 물건을 꺼냈다. 열쇠 하나. 그리고 새 포장을 뜯지 않은 도어록. 어제 인터넷으로 주문한 지문 인식형 도어록이었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결제했고 오늘 오후에 기사님 방문을 예약해 두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15분을 기다렸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공구함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김지수 고객님 맞으시죠? 도어록 교체 건으로 왔습니다. 네. 작업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는 기존 도어록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전동 드릴 소리가 귀를 찌를 듯 날카로웠지만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내게 마치 승리의 행진곡처럼 들렸다. 도어록을 교체하는 동안
나는 다른 일을 하나 처리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몇 동 몇 호 입주민 김지수입니다. 방문객 출입 금지 명단을 하나 등록하고 싶어서요. 네, 입주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호. 그리고 최순자. 입주민님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전남편. 그리고 전남편의 어머니요. 수화기 너머로 1초간 정적이 흘렀다. 이내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입주민님.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이 두 분이 단지 내에 나타나면 경비실에서 출입을 통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1시간 뒤 새 도어록 설치가 끝났다. 기사님은 지문 등록하는 법, 임시 비밀번호 설정하는 법, 스마트폰 앱으로 문 열림 기록을 원격으로 확인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나는 하나하나 꼼꼼히 익혔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닫았다. 새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는 아주 가벼웠다. 찰칵 하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내 귓가에 천둥소리처럼 거대하게 울려 퍼졌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다. 참이슬 프레시. 초록색 병, 도수도 높지 않고 첫마디 살짝 달짝지근한 그 술. 나는 집안의 모든 불을 켰다. 거실, 안방, 베란다, 화장실까지 전부. 아파트 전체가 대낮처럼 환해졌고 마치 나 홀로 파티를 여는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탁자 위 쓰레기들은 이미 내가 다 치워버렸다. 맥주 캔, 배달 용기, 담배꽁초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다 버렸다. 소파는 진공청소기로 한번 싹 밀었고 이민호 특유의 그 맥주와 컵라면이 뒤섞인 찌든 냄새도 마침내 조금 옅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며칠은 환기를 시켜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소주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려 위장으로 쏟아지며 한바탕 뜨거운 기운을 뿜어냈다. 거실 탁자 위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였다. 문자 메시지 한 통, 모르는 번호였다. 지수야, 나 민호. 번호 바꿨어. 내 짐 좀 보내줄 수 있어? 내 옷도 다 거기 있고? 내 게임기도 있잖아. 나는 그 문자를 10초간 가만히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렸다. 다음 날 나는 택배 기사님을 불렀다. 이민호의 물건들, 옷, 신발, 게임기, 그 잡다한 주식 투자책들까지 모조리 상자에 쓸어 담아 포장한 뒤 그의 엄마 집 주소로 붙여버렸다. 수원 쪽으로. 택배비는 내가 냈다. 내 마지막 잡이었다. 고요한 나날이 3일 동안 이어졌다. 그 3일 동안 나는 매일 칼같이 출퇴근을 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고 밤 9시에 돌아왔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이나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해결했다. 아주 규칙적이고 아주 평온했다. 나흘째 되는 날은 금요일이었다. 내가 그토록 끔찍하게 두려워했던 바로 그 요일. 최 여사가 매주 금요일마다 들이닥쳤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오늘은 오지 못할 거라고. 도어록을 바꿨다. 출입 금지 명단도 등록했다. 그녀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퇴근할 무렵엔 이미 밤 8시 반이었다.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으며 공기 중에는 여전히 그 피로에 찌든 땀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여 떠돌고 있었다. 나는 합정역에서 나와 늘 걷던 그 익숙한 길을 걸었다. 15분. 은행나무 잎이 그새 꽤 많이 떨어져 있었다. 바닥에 황금빛 카페트이 깔린 듯했고 밟을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층수를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에 누군가 있었다. 최 여사였다. 그녀는 내 집문 앞에 서서 한 손은 도어록 키패드를 누르고 다른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입으로는 온갖 쌍욕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회색 점퍼 차림의 파일철을 든 남자.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그 동네 부동산 중개인들의 교복이나 다름없는 점퍼였다. 이 아파트에 3년을 살면서 그런 옷차림은 수도 없이 봐왔다. 나는 복도 반대편 끝에 선 채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아니, 이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민호 이 썩을 놈이 비밀번호가 0616이라더니 왜 안 열리는 거야? 그녀는 누르고 또 눌렀다. 누를 때마다 도어록에서는 삑 하는 오류 알림음이 울렸다. 삑, 삑, 삑. 아주머니, 여기 아드님 댁 맞아요. 중개인의 말투에 슬슬 짜증이 묻어났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산 집인데. 근데 도어록이, 이거 분명히 그년이 바꾼 거야. 최 여사의 목소리가 유리창을 긁는 듯 날카로워졌다. 그 뻔뻔한 년이 우리 아들 내쫓은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문짝 비밀번호까지 싹 다 바꿔치기 했어. 중개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딱 내가 지금 사기꾼한테 낚였나 하는 표정이었다. 아주머니, 아까 이 집 매매로 내놓으신다고 하셨죠? 등기권리증은 있으세요? 등기권리증 그건 우리 아들한테 있지. 아들이 나보고 대신 좀 팔아달라고 한 거야. 그럼 아드님더러 직접 오시라고 하세요? 바빠. 걔 지금 바빠서 못 와. 중개인의 미간에 팍주름이 잡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최 여사와 거리를 두었다. 그때 최 여사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거는지는 몰라도 10중 8구 이민호일 것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쾅, 쾅, 쾅쾅쾅. 그 철문은 3개 두드리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며 마치 발정난 야수가 철창을 들이받는 것 같았다. 야, 김지수. 당장 문 열어. 너 안에 처박혀서 뒤졌냐? 나는 복도 끝에 서서 외투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 내가 내 시험이다. 어디서 감히 문을 안 열어? 중개인의 얼굴이 갈수록 썩어 들어갔다. 그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아주머니, 아무래도 오늘은 좀 곤란할 것 같네요. 거기 안 서. 내가 시간 내서 집 보여주려고 불렀는데 어딜 그냥 가려고 그래? 아니, 문도 못 여시잖아요. 열 수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연다니까. 그녀는 다시 키패드를 누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를 시도했다. 0914. 시스템 음성이 울렸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녀가 멍하니 멈춰섰다. 이럴 리가 없는데 민호가 지 마누라 생일이 9월 14일이라고 했는데 그녀는 다시 한 번 시도했다. 시스템 음성이 다시 울렸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이었다. 이 독한 년 도대체 비밀번호를 뭘로 바꿔치기 한 거야?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동영상 촬영을 켰다. 카메라 렌즈를 그녀에게 맞췄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여전히 미친 듯이 도어록 키패드를 누르고 있었다. 0616, 0914, 0327, 그리고 온갖 잡다한 숫자 조합들까지. 누를 때마다 오류음이 울렸다. 중개인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돌아섰다. 아주머니,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아드님이 직접 집 하신다고 하면 그때 다시 연락하라고 하세요. 그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복도에는 최 여사 혼자 남았다. 그리고 나. 그녀는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쾅쾅쾅. 쾅쾅쾅. 또다시 문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김지수. 당장 튀어나와. 내가 평생 숨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문자까지 바꿔.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알아들어. 그때 옆집 현관문이 빼꼼 열렸다.
문틈으로 중년 여성의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 내 옆집에 사는 김 여사였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밥을 짓는 전업주부. 그녀의 두 눈에는 호기심과 경악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저기요,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남의 일에 신경 꺼. 최 여사가 빽소리를 질렀다. 김 여사의 현관문이 번개처럼 닫혔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가 문 뒤에 바짝 붙어서 계속 엿듣고 있을 거라는 걸? 이 아파트 단지가 원래 그렇다. 집집마다 방음문이 설치되어 있어도 남의 집 불구경하는 귀들은 어디에나 널려 있으니까. 최 여사는 굴하지 않고 문을 두들겼다. 쾅쾅쾅. 그녀의 손바닥이 시뻘겋게 부어올랐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내리쳤다. 김지수. 당장 문 열어. 내 말 안 들려. 나는 걸음을 옮겼다. 내 발소리는 고요한 복도에 아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 또각, 맑은 소리를 냈다. 그녀가 고개를 휙 돌렸다. 나를 발견했다. 너. 그녀의 두 눈에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당장이라도 나를 산채로 씹어먹을 듯한 기세였다. 이제야 기어 나왔구나. 비밀번호 몇 번이야. 나는 그녀에게서 2미터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아주머니. 누구더러 아주머니래. 내가 내 시어미.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싹둑 자르며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그쪽 모릅니다. 그녀가 벙찐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전 그쪽 모른다고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행패입니까? 여긴 사유지입니다. 남의 집 문 앞에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 거 엄연한 주거침입 및 스토킹입니다. 너 어디서 시치미를 뚝 떼. 모르는 척하면 넘어갈 줄 알아. 시치미 떼는 거 아닙니다. 나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액정을 그녀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것 보세요. 저 방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오늘 밤 유치장 신세지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꺼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얼굴이 기괴한 색깔로 변했다. 검붉은 색. 마치 목이 졸린 칠면조 같았다. 너 내가 감히 경찰을 불러? 제가 못 부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시어머니라고. 틀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노려보았다. 그쪽은 제 전남편의 어머니시죠. 저와 그쪽 아들은 이미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과 나는 아무런 남남입니다. 이혼했다. 그 네 글자가 얼음물 한 바가지가 되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입을 떡 벌렸다. 뭐라고? 이혼했다고요. 2주 전에 법적 효력 다 발생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민호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들이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나는 픽 웃었다. 그럼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그녀의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혼란과 불신이 뒤섞인 경련이었다. 말도 안 돼. 우리 민호가 나한테 말을 안 할 리가 없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제가 그쪽한테 거짓말해서 뭐 합니까? 나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혼 판결문 사본이었다. 혹시나 해서 어제 일부러 출력해 가방에 넣어둔 것이었다. 왠지 모르게 오늘 써먹을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종이를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똑똑히 보세요. 법원직인 찍힌 거 그쪽 아들놈 서명도 여기 떡하니 박혀있네요. 그녀의 두 눈이 그 종이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입술이 덜덜 떨렸다. 이럴 리가. 그리고 이것도요. 나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등기권리증 사본이었다. 보이시죠? 소유주 명의는 김지수, 제 이름입니다. 이민호가 아니라요.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제 겁니다. 그쪽 아들은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으면서 이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인간은 애초에 이 집을 팔 자격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복도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쥐죽은 듯한 고요함이었다. 최 여사는 등기권리증 사본을 쥔 채
그 자리에 망석중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검붉은색에서 잿빛으로 다시 잿빛에서 시퍼런색으로 변해갔다. 마치 렉이 걸려 멈춰버린 낡은 컴퓨터처럼 온몸이 굳어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걸어 나왔다. 경찰입니다. 신고하신 분 계십니까? 접니다.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그 다음 일은 아주 일사천리였다. 내가 굳이 손 쓸 필요도 없었다. 경찰은 내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사본을 확인했다. 이혼 판결문도 꼼꼼히 살폈다. 그러고는 최 여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아주머니, 지금 상황 파악되십니까? 최 여사의 얼굴이 핏빛으로 달아올랐다. 이 여자가 내 며느리라고요. 아닙니다. 경찰이 손에 든 서류를 툭툭 치며 말했다. 이분과 아주머니 아드님은 이미 이혼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두 분은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집의 명의자는 김지수 씨입니다. 아주머니 아드님은 이혼 합의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셨고요. 경찰이 내 쪽을 보며 물었다. 김지수 씨, 처벌 원하십니까? 어떤 죄목으로요? 주거침입 및 스토킹입니다. 그리고 사기 미수도 추가될 수 있겠네요. 경찰이 아까 도망친 중개인이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명함을 집어들며 말했다. 중개인 말로는 아주머니께서 본인이 소유주인 양 행세하며 집을 매매하려 했다고 하더군요. 명백한 사기 미수입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아니에요. 난 그냥 내 아들 도와주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주머니, 일단 서에 가셔서 얘기하시죠. 경찰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연행해 갔다.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채 20분도 걸리지 않았다. 복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옆집 김 여사의 문이 다시 빼꼼 열리더니 얼굴을 쓱 내밀고 눈치를 살피다가 번개처럼 쏙 들어갔다. 나는 내 집 문 앞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러고는 문을 열었다. 새 도어록의 지문 인식은 아주 매끄러웠다. 손가락을 갖다 대자마자 찰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두 눈을 감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긴장해서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뻥 뚫리는 듯한 짜릿하고 통쾌한 쾌감이었다. 마치 3년 묵은 변비가 싹 내려간 기분이랄까. 다소 천박한 비유라는 건 알지만 정말 딱 그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또 소주 한 병을 깠다. 하지만 이번엔 청승맞게 혼자 마시는 술이 아니었다. 축배였다. 나는 베란다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난간에 두 발을 척걸친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쏟아지는 불빛, 화려한 네온사인, 빽빽한 고층 빌딩들 탓에 그저 누렇고 탁한 빛의 장막만 드리워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탁한 하늘조차 그리 밉지 않게 보였다. 스마트폰이 징징 울렸다. 부재중 전화. 최 여사. 또 최 여사였다. 나는 액정 위에서 번쩍거리는 그 이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내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10초 뒤 다시 불이 들어왔다. 또 그녀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역시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다. 미친 듯이. 계속해서. 나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발광하는 파리떼처럼 액정 위에서 끊임없이 숫자가 올라갔다. 99번째, 100번째, 107번째.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야 전화를 받아. 이천하에 몹쓸려나. 내가 경찰서에서 3시간을 처박혀 있었어. 3시간을. 나보고 무슨 각서 같은 걸 쓰라잖아. 다신 내 근처에 얼씬도 안 하겠다고. 내가 널 언제 스토킹했다고 그래. 난 그냥 내 새끼 도와주려고. 아주머니. 누구더러 아주머니래. 내가 내 시어미. 여보세요. 누구신데 남의 번호로 전화하셔서 행패십니까? 수학이 넘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 개인 번호입니다.
계속 이렇게 스토킹하시면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낼 겁니다. 끊습니다. 나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그러고는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그 모든 작업을 끝낸 뒤 나는 소주를 꿀꺽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온몸에 짜릿하고도 벅찬 전율이 일었다. 창밖의 밤은 깊고 무거웠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 다음 주 나는 몇 가지 일을 착착 진행했다. 첫 번째,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 증명을 하나 작성해 달라고 의뢰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귀하가 본인에게 자택 방문, 전화 테러, 허위 사실 유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적인 스토킹 및 괴롭힘을 가할 경우 본인은 즉각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 배달 증명 조회 결과 3일 뒤 그쪽에서 도장을 찍고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그날 밤에 아파트 CCTV 녹화본을 확보했다. 단지 내 CCTV 시스템은 아주 훌륭했다. 복도, 엘리베이터, 공동 현관까지 구석구석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날의 녹화 영상 복사본을 받아냈다. 영상 속 최 여사의 원맨쇼는 아주 볼만했다. 내 집문을 부술듯이 두들겨 패는 모습, 고래고래 악을 쓰는 모습, 경찰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가면서도 발악하는 모습. 나는 그 주옥같은 장면들을 캡처한 뒤 짧은 글을 하나 덧붙였다. 제목은 이랬다. 이혼 후 전 시어머니가 내 아파트를 가로채려 한 사건. 내용은 아주 간결했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나는 전 남편과 이혼했다. 아파트는 내 결혼 전 특유재산이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자기 아들 몰래 내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돈을 꿀꺽하려 했다. 그날 중개인을 대동하고 쳐들어왔다가 도어록이 바뀐 걸 알고 문을 부수며 폐악질을 부렸고 결국 경찰에 연행되었다. 여기에 CCTV 캡처본, 등기권리증, 그리고 주요 신상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한 이혼 판결문 사본을 첨부했다. 그러고는 이 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렸다. 그 맘카페는 우리 지역구 엄마들의 거대한 정보 교류의 장이었다. 어느 집 입주 도우미가 일을 잘하는지, 어느 학원이 영어를 잘 가르치는지, 동네 마트 세일 품목이 뭔지 등등.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폭발적인 조회수를 자랑하는 건 단연 동네 사람들의 진흙탕 치정극과 막장 가십거리였다. 내 글은 업로드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실시간 베스트 1위에 등극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헐, 시어머니 완전 소름 돋아. 잠깐만, 이혼했는데 전 며느리 집을 팔아먹으려고 했다고? 아들은 이 사실을 안대요. 그러니까 아들 몰래 집 팔아서 돈 들고 튀려고 했다는 거잖아. 완전 범죄자 아님? 경찰한테 끌려가는 사진 킬포네. 완전 사이다. 글쓴이님, 진짜 잘하셨어요. 저런 악덕 시어머니는 만천하에 까발려야 함. 근데 저 시어머니 혹시 수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왠지 낯이 많이 익은데. 설마 땡땡 교회 최 집사 아니야? 맞네, 최 집사. 나도 알아봤어. 매주 교회에서 천사표인 척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는 저런 짓거리하고 다녔어? 댓글 창은 걷잡을 수 없이 끌어올랐다. 사람들이 최 여사의 신상을 털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 그녀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널리 퍼진 그녀의 화려한 업적들까지. 아파트 단지 내 파지를 주워 팔다가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먹은 사건, 복도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 때문에 이웃과 머리채 잡고 싸운 사건, 심지어 그녀의 아들, 즉 내 전 남편이 사채 빚을 져서 조폭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진을 쳤던 사건까지 모조리 까발려졌다. 이런 정보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사흘도 안 되어 그 게시글의 조회수는 10만을 훌쩍 넘겼다. 그러더니 누군가 그 글을 네이버 카페로 퍼날랐고 다음 아고라에도 올라갔으며 온갖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이혼 후 전 며느리 아파트 훔치려다 경찰에 끌려간 레전드 시어머니.
이 자극적인 제목은 순식간에 각종 SNS를 장악했다. 나는 일절 나서지 않았다. 그저 팝콘을 먹으며 지켜볼 뿐이었다. 최 여사의 이름과 모자이크 뚫고 나오는 얼굴이 수만 개의 댓글 창에서 조리돌림 당하는 꼴을, 시월드에 한 맺힌 수많은 며느리들이 댓글로 자신의 서름을 토해내며 내게 좋아요를 누르고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 모습을, 그 게시물 하나가 최 여사가 평생에 걸쳐 동네방네 쌓아 올린 그 알량한 체면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과정을, 이것이 바로 완벽한 사회적 매장이었다. 3주 뒤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최 여사의 번호도 아니었다. 언니, 저 민호 오빠 동생 수연이에요. 저기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이수연. 전 신우이. 나는 그녀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그녀가 우리 집에 온 건 딱 2번이었다. 2번 다 돈을 빌리러 온 거였다. 첫 번째는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한다며 300만 원을 빌려가더니 여태 안 갚았다. 2번째는 아이폰 최신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150만 원을 빌려가고선 역시나 입을 싹 닦았다. 돈을 빌려갈 때만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살살 웃으며 언니 하고 살갑게 굴었고, 돈이 입금되고 나면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사람처럼 카톡 한 통 없었다.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씹었다. 다음 날 그녀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제발 부탁할게요. 저희 엄마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매일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누워만 계셔서 뼈만 남았어요. 병원에서는 화병이래요. 엄마가 예전에 연희한테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요. 인터넷에 올린 그 글 좀 제발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화병. 심하면 사람도 죽는다는 그 화병.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딱 한 줄 답장을 보냈다. 정신건강의학과 모시고 가세요.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 뒤로는 일절 대꾸하지 않았다. 다시 2주가 흘렀다. 가을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은행나무 잎은 앙상하게 다 떨어져 나갔고 벌거벗은 나뭇가지들만이 매서운 찬바람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퇴근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동네 고깃집 앞을 지나치게 되었다. 아주 평범한 삼겹살집이었다. 입구에는 붉은 청사초롱이 매달려 있었고 유리창에는 생삼겹살 3인분 주문 시 1인분 공짜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가게 안은 회식하는 직장인들과 가족 단위 손님들로 꽉 차 있었고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소주잔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3초간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혼자서. 나는 삼겹살 2인분에 물냉면 하나, 그리고 진로 한 병을 시켰다. 서빙을 하는 알바생은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포니테일 머리를 한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싹싹한 미소를 지으며 불판을 달구고 고기를 세팅해 준 뒤 물었다. 1인분 더 오시나요? 아니요, 저 혼자예요. 그녀의 눈동자에 아주 찰나 동정의 빛이 스쳤다. 여자 혼자 고깃집 와서 고기 구워 먹다니 불쌍해라 하는 종류의 얄팍한 동정심.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나는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두툼한 삼겹살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기름을 뿜어내며 익어갔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위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나는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겉면이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익어가는 영롱한 자태를 감상했다. 3년. 지난 3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어본 적이 없었다. 예전에는 늘 이민호와 함께였다. 그놈은 처먹기만 하고 고기를 굽는 건 내 몫이었다. 그가 술을 마시면 나는 잔을 채워주었고 그가 트림을 꺽꺽대면 나는 휴지를 뽑아 건넸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다. 둘이서 함께 밥을 먹으면 그게 컵라면 쪼가리일지라도 행복이라고 굳게 믿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미련하고 멍청한 착각이었다. 행복은 둘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다. 진짜 행복은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잘 익은 삼겹살 한 점을 쌈장 듬뿍 찍어 입에 쏙 넣었다. 바삭,
쫄깃, 고소함, 끝에 살짝 감도는 기분 좋은 탄 맛까지. 맛있었다. 미치게 맛있었다. 나는 스스로 소주잔을 채워 단숨에 털어넣었다. 차가운 소주가 위장으로 흘러들어 삼겹살 기름과 어우러지며 온몸에 짜릿하고도 따뜻한 포만감을 안겨주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늦가을에 흔히 흩날리는 뼛속까지 시린 가랑비였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다. 길을 걷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했고 누군가는 우산을 펼쳤으며 누군가는 코트깃을 바짝 세웠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쫓기듯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문득 한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하고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이혼하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스마트폰에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사채 빚 감당 못해 30대 남성 야반도주. 기사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다 찌그러진 다마스 승합차 옆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선 남자. 그의 얼굴에는 짐승처럼 쫓기는 자의 처참한 피로가 역력했다. 꼬질꼬질한 롱패딩을 주워 입고 머리는 새집을 지었으며 턱수염은 덥룩하게 자라 있었다. 3년 전 칼주름 잡힌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던 그 깔끔했던 남자와는 도저히 동일 인물이라고 믿기지 않는 몰골이었다. 이민호였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는 코인 투자로 2억 원이 넘는 빚을 졌고 그중 상당액이 악덕 사채업자에게 끌어다 쓴 돈이라고 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자 사채업자들이 수구먼들을 풀어 그의 노모 집 앞까지 찾아가 진을 치고 협박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결국 견디다 못한 그는 야반도주를 감행해 시골 깡촌의 친척집으로 숨어들었다고 적혀 있었다. 2억. 나는 헛바람을 들이켰다. 내 집을 담보로 받으려던 전세자금 대출 4억 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건가? 도대체 뒤에서 얼마나 많은 빚을 끌어다 쓴 걸까?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건 그 인간이 감당해야 할 시궁창 같은 인생이니까. 나와는 이제 티끌만큼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다시 한 달이 지났다.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다. 서울의 겨울은 지독하게 춥다. 피부가 찢어질 듯 건조하고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 고층 빌딩 숲 사이를 통과하며 쌩쌩 불어대는 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옷장에 모셔두었던 두툼한 캐시미어 코트를 꺼내 입었다. 작년에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큰맘 먹고 지른 80만 원짜리 코트. 결제할 때만 해도 손이 덜덜 떨렸고 며칠 밤낮을 내가 너무 사치를 부린 게 아닌가 자책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코트를 걸치고 칼바람을 맞으니 온몸이 포근하게 감싸이는 게 단돈 10원도 아깝지 않았다. 어차피 내가 내 피땀 흘려번 내 돈이다. 내가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텐가. 그날 밤 나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층수를 눌렀다. 문이 스르륵 닫히며 밖에 살을 에이는 듯한 냉기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층수 표시기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았다. 12층, 13층, 14층. 띵. 도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내려서 고요한 복도를 지나 내 집 현관문 앞에 섰다. 새 도어록의 지문 인식 패드에 불이 들어왔다. 어둑어둑한 복도를 밝히는 그 푸르스름한 LED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다정하게 느껴졌다. 나는 검지손가락을 가볍게 얹었다. 찰칵.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깜빡하고 끄지 않은 플로어 스탠드였다. 그 따스한 주황빛 조명이 마룻바닥을 부드럽게 물들이며 집안 전체를 아늑하게 데워주고 있었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거머리 같은 인간은 없었다. 탁자 위를 뒹구는 더러운 쓰레기 더미도 없었다. 냉장고 손잡이에 묻은 불쾌한 지문 자국도 없었다. 집 안 공기에서는 오직 은은하고 상쾌한 시트러스 향만이 감돌았다. 주말에 백화점에서 새로 사온 캔들 향이었다. 나는 겉옷을 벗어 현관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었다.
폭신한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은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다. 유기농 우유, 방사 유정란, 신선한 샐러드 채소, 그리고 제철 과일들. 모두 내가 어제 퇴근길에 마켓컬리로 주문한 것들이었다. 정체불명의 번들거리는 반찬통도, 역겨운 마늘 김치 냄새도 없었다. 내 냉장고를, 내 삶을 검사하려 드는 불청객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냉장고에서 얼음이 찰랑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병을 꺼냈다. 거실로 돌아와 폭신한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차가운 커피를 꿀꺽 삼켰다. 익숙하고도 쌉싸름한 원두의 풍미가 식도를 타고 흘러내렸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만 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하고 침묵하는 은하수 같았다. 나는 소파에 기대 앉아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롯이 나 혼자. 쥐죽은 듯 조용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았다.